네, 이 사진은 일본 도쿄 내 지역을 나눈 지도인데요. 그 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카노라는 곳입니다. 나가노랑은 다른 지역이에요. 도쿄 안에는 나카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6년 2월 1일이었어요.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에 살고 있던 어느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와 중학생인 장남 시카가와 히로시, 그리고 초등학생인 남동생까지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죠. 히로시의 가족에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굳이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15살인 큰아들 히로시가 이른 아침부터 혼자 외출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였죠. 히로시는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한 후 약속이 있으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 밖을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세우고 뭔가를 건네줬다는데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줬다는 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선샤인 60이라는 전망대 입장권이었어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준 표인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큰 것도 작게 보일 거다라는 말과 함께 한번 다녀오라면서 표를 줬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로시는 그렇게 외출을 했어요. 집에 남은 가족은 TV를 보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항상 저녁 식사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히로시가 이날따라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히로시가 갈 만한 시내를 돌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해 봤어요. 하지만 아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둘째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족이 살고 있는 나카노와 멀리 떨어진 이와테현에서 히로시의 부모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겁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자신들을 찾는다는 소식에 부모는 이 전화가 사라진 히로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둘러 그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죠. 통화가 연결이 됐고 수화기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은 아들의 행방과 관련된 일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히로시의 부모는 전화 내용에 놀란 나머지 제대로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아들이 있다는 이와테현으로 달려갔어요. 시카가와 히로시의 부모를 찾던 사람은 이와테현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이와테현 시내에 위치한 이 백화점에서 청소부가 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다는데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청소부는 매일 오후 6시에 백화점 영업이 끝나면 청소를 시작하는데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의 마지막 칸이 계속 사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부는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백화점의 모든 화장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지하 1층의 마지막 칸은 계속 사용 중인 상태로 닫혀 있었어요. 백화점 영업이 끝난 지는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청소부는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달라는 말을 걸었죠. 하지만 문 너머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청소부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으니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건물 관리와 경비원을 불러서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게 됩니다. 이 화장실 안에는 키 155cm 정도의 중학생 남자아이가 목이 졸린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시신을 발견했다는 청소부의 신고로 지역 경찰이 백화점에 출동했고 죽은 아이의 물건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2가지였습니다. 유서 한 장과 선샤인 60이라는 전망대표였죠. 시신의 신원은 도쿄도 나카노구 후지미 중학교 3학년이던 시카가와 히로시로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히로시는 왜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1986년 일본 나카노에서 일어난 어느 중학생의 자살과 자살을 선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망한 학생의 이름은 시카가와 히로시로 1972년생이었습니다. 당시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가장 가까운 후지미라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죠. 키가 아주 작았어요. 155 이 정도 키면은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 아주 작은 편이고 마르기도 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 히로시의 성격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아이였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1학년 때 사귀던 친구들과 반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히로시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게 됐던 겁니다. 히로시와 같은 반이 된 친구 중 일부가 책가방을 대신 들게 하거나 간식을 사오라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춤도 추게 시켰어요. 비비탄 총을 쏴 맞추거나 레슬링을 연습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폭행했었죠. 처음에는 두세 명 정도가 시작했습니다. 히로시 괴롭히기라는 이름으로 했던 자기들끼리는 놀이였을 거예요. 엄연히 폭행이지만, 학교 폭력이지만 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가담하기 시작했던 거죠. 같은 학생뿐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찾아와서 괴롭혔고요. 점점 강력범죄 수준으로 강도가 심해집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누가 더 히로시를 잘 괴롭힐 수 있는지를 경쟁도 했어요. 폭행이 계속되자 히로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히로시는 새 학년이 되고 약 7개월간 학교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아무도 몰랐냐는 겁니다. 자살을 할 때까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5년 11월 14일에 벌어졌어요. 이날 같은 반 아이들이 아직 등교하지 않은 히로시를 상대로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웠던 겁니다. 이 계획이 나중에 장례식 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죽은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히로시의 사진을 영정 사진처럼 꾸며요. 그래서 칠판 앞에 걸어두고 칠판에 글도 씁니다. 잘 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학생 전원이 가담했어요. 이 놀이에. 그래서 국화꽃을 들고 향도 피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서 출석부와 사물함에 히로시의 이름을 검은색으로 덧칠했어요. 매직으로. 그리고 방명록도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처럼 만든 거예요. 교실을. 그래서 이유 없이 히로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욕설 등을 만들어 썼던 거죠. 노트를 만들어서. 학교에 왔어요. 히로시가. 이 광경을 보고 히로시의 반응은 웃어 넘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이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고요.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집에 돌아와야 했죠.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학생들이 저지르는 왕따나 학교폭력 수준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히로시의 장례식 놀이에 사용된 방명록은 2학년 학생들이 쓴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학생들만 적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교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의 교사들이 이곳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방명록에. 교사들도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히로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때. 히로시가 자살하자 장례식 놀이에 교사들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죠. 하지만 이들은 히로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친구들이 계획한 이벤트라고만 생각해서 참여한 것이다. 악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문제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인 교사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행동이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물론 핑계겠죠. 이건 충분히 악의적이었고 다수가 벌이는 집단 폭력에 자신들도 모르게 무뎌진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벌어졌죠.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남은 건 처벌과 방지 대책인데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알면서 저질렀습니다.
히로시의 가족은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부모들은 아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상 징후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는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장례식 놀이 이후 며칠 뒤에 히로시가 주동자에게 폭행당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폭행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눈치챘고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이 일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적당한 대처였죠. 이날 가해자 학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그런데 혼나는 이유를 히로시가 부모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여버려야겠다며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 뒤로 히로시가 보복당했고 폭력의 수위는 더 높아졌죠.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3학년이 됐죠. 하지만 히로시는 집단 괴롭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괴롭힘과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자 교사 중 일부도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제서야. 하지만 주의를 주는 정도 선에서 그쳤고요.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986년 1월 31일, 그동안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히로시는 처음으로 2학년 때 담임을 찾아가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히로시의 부모를 호출했어요. 아이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이 학교의 교사들이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별로예요.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말은 아이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인데, 단순히 그날 하루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날 부모님이 학교에 온 날 히로시의 신발이 변기 안에서 발견됐어요. 아이들이 버린 거죠, 변기에다.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보여준 순간이 됐던 겁니다. 아이가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즉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이날도 히로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부모에게 걱정이 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집에 돌아왔죠.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사에게 알렸는데 이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1986년 2월 1일 토요일 아침이 찾아왔죠. 전날 잠 한숨 못 잤지만 히로시의 얼굴은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살 징후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히로시는 미리 작성해둔 유서와 함께 목숨을 끊을 준비를 마친 상태로 부모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동안 말 못할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사춘기에 들기도 해서 혼자 고민해볼 시간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을 나서는 히로시에게 이런 말을 해줬던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큰 것도 작게 보일 거다 라면서 전망대 입장권을 사줬던 거죠. 이때 히로시 입장을 생각해보면 입장권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밤새 고민하고 내린 결심이 좀 흔들렸겠죠. 그리고 예정이 없던 선샤인 60 전망대 이곳이에요.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그동안에 내가 겪은 일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겠죠. 여기서도 고민을 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히로시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시카가와 히로시는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이전에 몇 번 와본 적도 있었고 이와테현의 쇼핑센터를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을 자신이 죽을 장소로 정했던 거죠. 여기서 옷걸이와 종이 가방을 이용해서 끈을 매달아 목을 걸었고 건물 청소부와 경비원에게 발견됐던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은 생소한 뉴스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모든 언론사가 이 사건을 집중 취재했죠. 이 사진은 이제 히로시가 다니던 학교의 최근 사진인데 2009년에 폐교했습니다. 유서를 조사하던 경찰과 언론은 15살밖에 안 된 중학생의 자살 원인이
아직 일본에서 생소한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 적이 없는 사건이니까요.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굉장히 큰 비난, 비판을 들었어요. 여기에 히로시 자살 이후 교장과 담임에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히로시 자살 원인을 학교나 학생들이 아닌 개인의 문제였다고 말한 겁니다. 친구끼리 레슬링 놀이나 심부름을 시키는 정도였을 뿐 이지메까지는 아니었다. 그 학생은 항상 기운이 없었고 정신적으로 지쳐 보였다. 학생끼리 폭력 행위는 없었으며 히로시도 장난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터뷰였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들은 히로시의 자살 원인을 집단 괴롭힘이 아니라 가정 문제라고도 주장했어요. 유서에 내용이 공개됐는데, 자기를 폭행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바보 같은 짓거리를 그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모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녀석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세운 거죠. 이건 사망한 학생이나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었고, 사건을 왜곡해 퍼뜨리기 위한 학교 측의 언론 플레이로 봐야겠죠.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교내에서 장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집단 괴롭힘이 분명히 있었고, 가장 큰 문제였던 장례식 놀이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교사와 언론 플레이를 한 교장, 담임, 그 외 2명의 교사가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향한 비난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결국 해당 교사들은 감봉과 파직 처분을 받으면서 스스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 중 이지메를 주도한 2명의 부모에게는 2,200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16명의 학생들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교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좀 아쉽죠. 자기 일을 그만두는 걸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학교 측의 어떤 이미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교에는 손해를 볼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했던 선택인 것 같고,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괴롭혀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내면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지 않겠죠. 그래서 권유 퇴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일을 그만두는 걸로 끝났는데, 그 당시 집단 따돌림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당시 사회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도 처음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알려질 때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좀 흉악한 범죄자 정도로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6년 2월에 발생한 나카노 중학생 자살 사건은 일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의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이전부터 사실 집단 괴롭힘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떠오른 첫 사건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지메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볼 수도 없고요. 엄연히 범죄 행위이죠. 그런데도 일본식의 집단 괴롭힘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따라는 이름으로 전해졌고요. 이 문제는 국내 청소년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2위예요. 굉장히 높죠. 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대한민국, 헝가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청소년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으로 자살하는 수가 꽤 되죠. 이 사진은 잘 아실 거예요. 2012년 6월 2일 대구에 16살인 김군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김군이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이 장면이 찍히고 7시간 뒤에 옥상에서 투신했어요.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사진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김군이 투신하기 3개월 전부터 유서를 써왔어요. 이미 징후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몰랐다는 이야기죠. 유서 내용은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다. 집 근처 CCTV를 돌려보면 매일 자기를 잡혀가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범인들을 꼭 잡아 벌을 줘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시카가와 히로시 사건에서 남은 유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생지옥이 되고 만다. 그리고 폭력을 가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바보 같은 짓거리는 그만해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상대가 나를 때렸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엔 인격적인 무시 그리고 정신적인 길들이기도 항상 포함되어 있죠.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처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겪게 만들죠. 심지어 피해자들은 세뇌도 당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맞는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들이 심지어 그래요. 왜 맞고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학교폭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아이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일 때 겪고 이게 성인이 되면서 그 당시에 겪은 일들이 신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또 2차 범죄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범죄 사건의 예시를 봤을 때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범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사건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86년 2월 일본 나카노에서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학교의 이지메 사건이었습니다.